네, 민주당 내 공천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공천이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잠시 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총 25개 지역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잠시 뒤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거취까지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본인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새로운 미래에 가기도 굉장히 명분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총선 공천을 하고 있는데 이 공천의 가장 큰 분수령,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민주당에는 친문계도 있고 친노계도 있고 여러 개 계파가 있었지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친 이재명계로 당이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 간의 총선 공천을 두고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통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당내 분열과 대립, 갈등으로 가느냐 큰 고비와 갈림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신청을 했던 서울 중구 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실상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컷오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지역들, 예를 들자면 서울의 송파, 갑 또는 동작을 이런 데 출마하겠느냐라는 제약이 있었지만은 임 전 실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크게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해야 된다. 그렇죠. 용태론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예전 이야기니까. 예. 그럼 오늘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럼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천을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전현희 위원장을 줌으로써 지금이 어떤 이제 당의 좀 약간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가 더 아까 말씀하신 거 갈림길에서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면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주지 않은 이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큰 계기에 있기 때문에 예. 과거 이재명 대표와 반대 또는 비협조적인 관계에 있던 인물들 또는 세력들을 조금 갈등과 마찰이 있더라도 정리해내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에 민주당 내에 자기의 사람, 자기의 세력을 다 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방탄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대선을 가려고 하는 그런 전초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이재명계, 반이재명계들은 조금 거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임종석 전 실장이 586 운동권의 핵심이고 또 친문재인 세력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을 주게 되면은 또 운동권 청산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판론 이런 게 여당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입장이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선거 구도를 단순하기 위해서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을 일단 어디서 좀 찾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상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전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운동권 청산론이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그러한 선거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공천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로서 다 해소가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령 운동권 청산론이라고 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운동권이었던 거는 뭐 오래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전 일인데 지금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훨씬 더 운동권에 가까운 진보당하고 선거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이런 것의 함정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하게 제기가 될 텐데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그러한 선거연합은 하는데 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천을 안 줍니까? 라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론이나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반론이 가능한 거고 전 정권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라는 주장에 있어서도 가령 추미애 전 장관은 뭐 보수 여전사 3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 주류는. 그런데 이 전 정권 책임론을 얘기를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사 중에 하나가 추미애 전 장관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 정권 책임론이라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분들이 뭐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로 또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했는데 마찬가지 기준으로 추미애 전 장관도 윤석열 정권 탄생에 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왜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안 됩니까?라고 하면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그 종착점에는 대선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인데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방식의 캠페인으로 이 대선을 다시 한번 치르기 위해서 이재명의 당을 보다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아니냐 이런 것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신호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가 지금 엄청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공천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가 주장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공천을 안 하고 나니까 언론이 이제는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이해찬 전 대표하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인 어떤 우호관계 속에서 서로 민주당에서 잘 협력을 해왔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상태로구나. 앞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도움도 필요 없는 상태로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거구나. 그럼 지금 앞으로 비명계를 더 쳐낼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스탠스에서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당 원로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대로 가는 공천이면은 돕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배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다소간의 그러한 손해가 있더라도 명확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봐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 공천에 있어서는 물론 전부 다 쳐내거나 이런 것은 무리겠지만 상당 부분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방향이 완전히 잡힌 것이다. 아마 이렇게들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총선은 이길 수 있다. 요거는 또 전제에 깔린 겁니까? 네, 이런 보면 약간 민주당의 전략 또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조금 불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총선을 이겨야만이 민주당 대표로서 다음 대선 주자로서 갈 수 있는데 총선을 이기는 목표보다는 본인 정당화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데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결국은 지난번에도 체포동의안이 한 번은 뭐 부결됐지만 한 번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통과된 위험성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재명 방탄할 수 있는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공천을 주고 그 사람들이 원내에 돌아서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서도록 하는데 우선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착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역대 선거를 보면은 선거 때 당 대표가 선거 패배를 하게 되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게 되고 또 다음 대권이 불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거 야당이나 여당의 선거 역사를 보면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당내 통합 공천을 하고 이기는 선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지더라도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선거를 방어할 거냐 이런 큰 갈림길이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놨거든요. 무조건 총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경쟁이 있는 후보를 지금 뭐 공천하고 발굴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공천을 조금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잠시 후에 임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이로 인해서 중성동갑 지역의 대진표가 어쨌든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윤희숙 전 의원의 대결이 확정이 됐는데, 살펴보면 둘 다 여성 정치인의 전 의원, 그리고 지역구 기반이 아니라 어쨌든 당에서 전략적으로 좀 공천을 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좀 둘의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이게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이 됐으면 윤희숙 전 의원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운동권 청산론에 힘을 좀 실어보도록 하겠다라는 게 윤희숙 전 의원을 공천한 거의 맥락이라고 다들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공천함으로써 그러한 프레임은 일단은 깰 수 있게 됐다라고 민주당이 자평을 할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 예를 들면 운동권 청산의 적임자이다라고 하려면 뭘 이제 얘기해야 되냐면, 윤희숙 전 의원은 어쨌든 전문가인 것이고, 이러한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이 전문가로서의 중도 공략의 어쨌든 이 좀 용이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운동권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을 잘 공략할 수 있다, 이런 것일 텐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현희 전 이제 권익위원장도 전문가 출신인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뭐 운동권이라든가 이러한 틀에 갇힐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 대 프레임의 어떤 대결 구도로 보자면은 윤희숙 대 임종석보다는 프레임에서는 윤희숙 대 전현희가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선거라는 게 근데 이제 프레임 대 프레임의 어떤 그런 구도로만 또 해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공중전이 있다고 하면 지상전이 있는 거거든요. 지상전이라고 하는 거는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후보로 나섰다고 하면 지역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연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성동구청장의 경우에도 임종석 전 실장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서 지역 조직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용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반발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지역 조직 가동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든지,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뭐 불출마 준비도 하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선거 캠페인을 펼치지 못하는 조건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지상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걸 판단하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두 분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지금 큰 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진행된 오픈되어 있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없는 상황이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민주당도 내부에 지금 어떤 뭐 조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인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성급한 공천을 한 어떤 그 신호 아니냐, 이것도 근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거여서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이다라고 말하기가 오늘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 공정성은 어쨌든 이 당내 파장은 지금 뭐 상당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민주당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성 논란 끝에 사퇴를 했고요. 또 고민정 의원도 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고요. 이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이게 공천은 이제 내부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건 골육 상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갈등이 격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그거를 좀 통합적으로 무마할 수 있는 정치력, 정무적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구심점이 약해서 그런 게 상당 부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유일하게 비명계 최고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물론 공천을 받았지만은 예. 최근에 공천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최근에 하위 10%, 하위 20% 명단을 통보하면서 이게 좀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 제기도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천하는 거 보면은 친명계 의원들, 예를 들자면 정청래 의원, 서영교 의원, 박찬대 의원, 이런 친명 핵심들은 전부 다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친문들은 보면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 경선, 윤영찬 의원 경선, 도종환 의원 경선, 그다음에 지금 전해철 전 장관이라든지 홍영표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 공천 방식도 결정 안 하고 뒤로 예. 미뤄두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을 보면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라 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할 거면 최고위원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위원을 사퇴하게 만드는 거는 민주당 내부로 봤을 때는 상당한 위기와 감점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위기와 불신에 직면하고 있다. 그 위기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계파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불신이라 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위기와 국민 불신 속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통합하기 위해서 또 무마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중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서 조금 민주당이 앞날이 좀 험해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공개 의총 분위기도 험악했는데요.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의총 직후에 나온 의원들 반응과 이재명 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사당화에 대한 완성, 이것을 위한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수위에 있어서 조금 거칠어 주려고 할 때 또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수위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또 여론조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서 의혹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와 관련해 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거든요. 이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봤을 때 표정으로는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끝까지 한번 두고 보자. 결국은 내가 구심점을 힘을 발휘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면서 정리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민주당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제공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4개 정도 재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2-3번씩 법정에 출두하고 있고 아직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얼굴로는 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과 조금 의혹이 여전히 뭐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한다, 희생한다, 또 통합한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조금 뭐 컷오프에 걸린 의원들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는 뭐 표현도 쓰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 회관실에 뭐 그 공천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공천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 또 사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친 이재명계들은 전부 대부분 단수 공천을 줘서 일찌감치 공천을 하고 선거운동을 뛰게 하는 반면에 또 비이재명계, 친문재인계는 아직까지 공천 확정을 안 하고 또 공천 방식도 결정한 사람들은 다 경선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러면 민주당 원로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좀 공천을 통합적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본인은 출마하더라도 조금 2선이나 3선으로 물러나야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표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공천이 좀 다 끝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으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공천이 끝난 후에 입장을 내놔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어떤 그런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독이고 또 그렇게 되기 전에 이 공천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가령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대부분의 유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명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제대로 말씀을 하든지 또 이 계파 갈등이 첨예해지지 않도록 하는 조정 능력을 발휘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가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저 태도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거의 이 파국이나 파열음 자체에 대해서는 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제 이제 의원총회 끝나고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당무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당무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무에 참고한다는 거는 사실 참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와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다라는 거는 계속 확인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럼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성과를 잘 내는 거냐? 그렇지 않을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단결해서 이 투표장에 나와야지 민주당의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천 후유증 때문에 분열돼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오면 이것은 사실 민주당의 최대 성과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해를 안고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권 심판론이 최대로 작동해서 그러한 손해를 안고서도 예를 들면 일당을 유지한다든지 과반 이상의 어떤 의석수를 유지한다든지 이 계산이 나와야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희석이 될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거야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하러 투표장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판단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또 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 발표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오늘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공천이 민주당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윤심 공천이다, 무음 공천이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함께 보시죠.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이현모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기억을 못 하실까요?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좀 쇄신이 부족하다, 뭐 정치 신인이나 뭐 청년 여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들은 또 불출마라던가 경선 포기를 또 선언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자범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 모습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은 어제 일을 물어봤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일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은 가령 지금 물어보는 거는 예. 경선을 치렀더니 현역들이 다 이겨서 신선한 맛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갈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지금 공천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다 된 건 아닙니다만 평균 연령이 58세를 넘고 여성 비율은 직전 총선보다도 여성 후보 비율은 떨어졌고 청년 후보 비율도 역시 떨어졌고 그나마 청년 후보라고 좀 젊은 청년 사실은 일반 사회 기준에서는 청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어쨌든 청년 후보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공천받은 데 보면은 다 험지게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중에 그래도 좀 좋은데 공천받은 분들 셈을 해보면 주진우 전 비서관, 이현모 전 비서관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이어서 그런 게 문제 아니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불출마한 것이 바로 윤심 공천이 아닌 어떤 표지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또 불출마한 것이 윤심 공천이 되지 않는 어떤 증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한 거여서 전형적인 동문서답이고 지금 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현역들이 승리하는 공천이 된 것이냐. 또 지금 또 핵심적인 어떤 이 좀 갈등이 커질 것 같은 그러한 지역구들의 경우에는 공천을 좀 미루고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3구에 해당하는 곳이랄지 영남권 특히 TK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랄지 근데 그런 곳은 왜 미루고 있을까에 대해서 보수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은 다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쌍특검법 처리를 할 때 이탈표가 발생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함부로 지금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막 쓰거든요.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는 이 특검법 얘기는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동문서답이죠. 이거 공천 관련 물어봤는데 이 왜 당에서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답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피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최대한 잡음을 없이 하는 것만이 사실은 제1의 목표인 것이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불렸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되느냐 여부, 얼마나 신선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 여부,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과거에 예를 들면 최근에도 돈봉투 의혹이 있었던 어떤 의원,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공흥지구 의혹에 있었던 전직 군수를 지낸 어떤 전 의원 공천받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대답하지 않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반영된 답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국민의힘 이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기는 공천, 이기는 선거가 되겠다. 그럼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선을 하면은 물론 하위 10%, 하위 20% 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의원에 대해서 또 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 신인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선을 해보면은 현직 국회의원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신인과 여성과 청년들이 이게 진입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제도상으로 청년 우선 지역이라든지 여성 우선 지역이라든지 장애인 우선 추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공천, 즉 경선을 하다 보면은 현역이 경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심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물갈이, 쇄신, 혁신 공천을 원하는 민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공천을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지를 해줄게. 이런 민심이 양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천 과정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총선 물갈이율, 현역 컷오프율 이런 게 많으면은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로 이론이 있는데 그게 또 사실상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국민의힘 전신당들이 21대, 20대 보면은 30%, 43%라는 현역 컷오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는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정답이 없는데 과연 민심이 어느 정도 구시대 인물에 대한 청산, 쇄신 이거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예. 그게 이제 총선 승리고 민심 획득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공천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마지막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중도층이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나아가서 국민의힘 공천 시간표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오후에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아직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한 호남 지역 등에 대한 심사도 임박을 했는데 오늘 일단 공천만 좀 살펴보면 좀 어쨌든 TK 지역 여부가 또 주목에 가고 그리고 김은혜 후보나 장해찬 후보 등 윤심 친윤계 공천 승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눈길이 가거든요. 어느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대개는 지금까지의 흐름대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선을 붙였다라고 하면 현역에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게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사무총장 설명에 의하면 지금 이제 평가 하위에 속하거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대 감산되는 퍼센티지가 35%까지 지금 경선 표가 이제 감산이 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승리한 의원이 있다. 이거는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공천 관리도 그렇고 장동현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오늘 발표하는 경선도 같은 룰로 지금 승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역들이 크게 유리하겠죠. 다만 이런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현역들이 붙지 않은 지역구도 있을 것이고 또 현역하고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현역이 유리한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도전자가 주류의 힘을 좀 얻고 있는 주류의 어떤 마음을 등에 싣고 있는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친윤 후보가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걱정하는 게 민주당 김영 후보들이 걱정을 하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선을 하면 현역 의원이 유리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도전자가 이미 주류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이 그 주류에 속한 후보를 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더더욱 이것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은 경선이 이제 진행되지 않는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구의 경우엔 지금 물갈이를 어쨌든 간에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현역 의원에 대한 어떤 불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그게 시스템 공천이 작동을 하는 것이냐? 강남 3구의 경우에는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 추천제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전략 공천인 것이고 그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결국 현역 의원에 대한 어떤 불출마나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차원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 공천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평도 있는 거여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난리가 안 났으면 언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가 좋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것인데 민주당이 잘 안 돼서 국민의힘이 좋은 평가를 받는 측면도 있다. 이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예. 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면은 물론 가점과 감점이 있지만은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 구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남권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적으로 당원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역선택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무응답, 무당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경선을 하다 보면은 무당청이라 그러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부분 현역 의원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하는 게 맞고 영남 지역 쪽에서는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당원들은 20%, 일반 국민들은 80%에 해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되면은 영남 지방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은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이게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으면은 영남 지방에서도 조금 정치 신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현역과 경선하게 되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해서 19개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이 울산 남구 을입니다. 거기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 즉 3선했는데요. 이 두 분 간의 치열한 경쟁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조금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 심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두 분께서 지금 워낙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여러 개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걸 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친문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예. 경선 결과 그다음 남은 지역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철 전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재인계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이 안 되고 공천도 결정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비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절대적 지역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강남 3구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 아직 일부 지역이 공천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양당의 가장 큰 고비랄까 이런 이제 공천 지역들이 남아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천 결과에 따른 이제 어떤 후폭풍에 가장 또 지켜보는 이제 세력이 이제 제3지대일 것 같아요. 이미 새로운 미래에서도 여러 의원들과 이제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가 글쎄요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공천 관련 파열음이 큰 데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제3지대에 있는 세력 중에 수혜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천 파동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인사들 가운데 과거에 친이낙연계다 이렇게 평가됐던 인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탈당한다고 하는 서른 의원이 그런 것이고 또 박영순 의원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에 몸을 담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용이한 어떤 그러한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선택하기가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좀 했고 이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함께 지켜보셨는데 뭐 어떤 내용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셨는지요? 홍영표 의원 지역구가 이제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물론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또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전략 네. 지역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뭐 거기에 전략 공천을 하는 거냐는 또 한 번의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예. 대개는 전략 공천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가 유력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맥락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이제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 CBS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해석을 하자면 예. 경선이 진행되면은 하위 10%에 자신이 포함된 경우라도 승부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략 공천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서 컷오프가 되면 그러면 다른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탈당이나 이런 것들도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탈당도 상관없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주류, 비명계에 대한 어떤 공천에 대한 불이익을 계속 주는 과정이 있으려면 소위 말하는 당 지도부의 인사 또는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의 희생도 필요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 뭐 보셨지만은 안민석 의원 지역구도 어쨌든 전략 지역구로 요청이 된 것인데 예. 이 부분 사실 일정 부분 예상됐거든요. 그동안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공천의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부의 일원인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무게감을 갖는 인사는 아니어서 이 정도의 어떤 결정이 예를 들면 지금의 공천 내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지역구들은 지금 친명 대 비명 구도가 상당히 강한 그런 이 경선 구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일부 지역 정말 이거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강세인 상황에서 이제 이 승부가 진행되는 그런 어떤 구도로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친명 강세 그리고 비주류가 손해 보는 그러한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총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발언들을 좀 내놓았고 탈당 가능성까지 좀 내비친 상황에서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중성동갑에서 사실상 이제 전략 공천을 받지 못했고요. 지금 이 비명계를 향한 어떤 이 움직임이 좀 가속화된다. 이런 흐름으로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 고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비명계들 중에서 공천 결정이 안 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전해철 예.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황희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아직 황희는 이제 경선이 결정됐고요. 전해철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이인영 의원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예. 홍영표 의원은 이제 오늘 이제 결정이 됐는데 과연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세를 규합해서 탈당을 해가지고 총선에 출마를 할 거냐? 아니면 본인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내에 남아서 비주류로서 비이재명계로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거냐 큰 갈림길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탈당해서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본인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민주당 표가 분열되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민주당도 떨어지고 이 탈당한 분들도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국민의힘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 그런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탈당하기도 저는 뭐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발표하는 것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지역이 서울의 종로입니다. 예. 종로는 이제 뭐 정치 1번지라고 저희가 쉽게 불려지고 있고 국회의원 수첩을 보면은 맨 먼저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부터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이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관심을 가졌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 곽상은 변호사가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종로 출마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문재인 쪽은 조금 정리하면서 친노무현 쪽은 또 포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서울 중에서 중구, 성동을이 이제 관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세 사람이 경선을 붙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 이해훈 전 의원, 이영 장관 이 세 사람이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 민주당에서도 현직과 전직 의원들이 경선을 붙게 됐습니다. 박성준 현역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이 경선을 붙어서 여야 간에 가장 경선이 치열한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공천 상황 등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